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총회에 제출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 제19조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외교적 보호의 행사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외교적 보호의 호소 및 청구될 배상에 관한 피해자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함을 관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외교적 보호에 관한 국가의 권리에 대해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권리, 국가 자신의 고유 권리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거나 자국민의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유엔에 가면은 그 국가가 행해야 할 어떤 의무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 이것이 국가의 의무 중에 제 으뜸에 처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유엔 국제법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문 초안에도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국은 2000년도 결정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이게 판결했고요. 2011년도 결정에서는 이게 어떤 국가가 포괄적으로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인 외교관계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우리 헌법하고 아까 나온 뭡니까 그 국제법위원회 이런 국제기범들에 기초해 봤을 때 그러니까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제 외교 영역은 국가의 포괄적인 어떤 재량 영역 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이행할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자기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카운다이나르스 v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공화국이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대통령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요. 이게 그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국민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은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국내 선례인데요. 증거가 명백하다면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은 거부될 수 없고 만약 거부된다면 이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법적 잣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은 증거가 명백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이거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원문으로 볼까요? A request to government for assistance in such circumstances where the evidence is clear would be difficult and in extreme cases possibly impossible to refute.
the decision is justifiable and a court would order the government to take appropriate action. 그래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정부의 그 보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명백하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거를 거부할 수 없다. 외교적 보호권은 재량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재량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적절한 take appropriate action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국가의 권리라고 해도 개인이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입니다. 방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선례를 봤죠.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도 봤죠.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아까 그 외교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도 참조했습니다만은 결국 헌법 소원 형태로 다투어진 국내법상의 문제입니다. 이 영역은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적 문제의 원칙이 이제 원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재량권을 사법부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례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예고 사법부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통제를 했어요. 이 아바시 was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그 영국 국내 판례인데요. 교재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국 국내법원 판례로서 그 취지를 보면은 일단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 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합법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 그렇지만 다시 또 단서부터요. 법원은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은 이것이 이제 정치적 문제의 원칙에 대해서 봐야 되고 법원이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경우에 그런 정치적 문제의 원칙이니까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으로 인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느냐에 관한 대법원 선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가 사법적 성격의 분쟁입니다. 자, 일본 징용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게 강제징용 당하고 일본 국적으로 국제법 위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강제노동 기간의 미불임금 이걸 청구한 소송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국이 합의를 하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국 불법행위 문제를 종식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 자, 그런 협정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원고들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었는가.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이제 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합의를 봤어요. 그럼으로써 원고들의 청구권까지 소멸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일본국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악화돼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거의 단절 관계에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치인들은 이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는데 이후에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이랄지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청구권 논리, 개인의 청구권을 존속한다 이런 법리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하는지, 그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재판부는 결국 청구권협정에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했을지 몰라도 원고들의 사법상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럼 사법상 청구권이 있다면은 이 한일 청구권협정상 국가 자신의 직접적인 청구권은 소멸했지만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 외교적 보호권 포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적 보호권의 본질이 뭐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우리가 국가 자신의 권리라고 하면은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인해서 이게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서 국가가 이거 소멸하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였고, 또 외교적 보호권, 개인의 손해에 대한 정권도 포기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포기한 것을 하자라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합의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보호권을 국가 자신의 권리다, 그 점을 강조하면은 그럴 수 있고요. 개인 청구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 본질을 보면은 이런 논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르면은 이 외교적 보호권은 이제 국가 자신의 권리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이 판례 이유가 자세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시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하려면은, 또 국가 책임을 추궁하려면은, 국가가 국제 책임을 추궁하려면은 국적에 관한 행사 원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적국에 대한 행사야죠. 그러니까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국민인가, 이거를 먼저 판명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국의 국적법에 따라 개정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국적법이 있죠. 또 일본국에도 국적법이 있습니다. 이 국적법은 이제 국내법이고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헌법의 부속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당 국 국적법에 따라 피해자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걸 먼저 판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노태범 판결에서는 그러한 법리가 형식적으로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genuine link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는 genuine connection. genuine이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뭐 이런 뜻이죠. connection, 관련성. 그러니까 국적을 결정하는데 국적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그 국적법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그 개인하고 진정한 관련이 없는데도 법에 의해서 국적국으로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적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제법적 차원의 문제이고, 국제재판소가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국제법적 차원 또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이게 부인될 수도 있어요. 그 판결이 이제 노태범 판결이고, 이 국제에 관한 행사 원칙 관련해서 이 국제법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국제법위원회가 이제 외교적 보호규정 초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2006년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의 정의에서 진정한 유대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 국제 사법재판소 판결은 이제 국제법위원회랄지 국제법자들이 존중하고, 특히 이제 유엔이 어떤 다자조약이랄지 이런 걸 만들 때 많이 참조하는데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같이 경제의 세계화와 인구의 국제 이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노태범 판결은 너무 엄격하다 이거죠. 그래서 외교적 보호 제도를 형이화시킬 수 있다. 이 노태범은 이제 그 독일 국적의 사람으로서 이 과테말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 리텐슈타인 왔다 갔다 하다가 과테말라의 재산을 많이 형성하고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니까 연합국, 그 연합국의 적국이죠. 적국의 시민이고, 노태범의 재산은 적국의 재산.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이 이걸 몰수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 노태범이 이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득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과테말라는 연합국이야. 근데 이제 리히텐슈타인은 뭐 특별히 연합국하고 관련이 없어서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득하고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가 적국 국민이다 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자 이 리히텐슈타인은 내가 노태범의 국적국이다 라고 해서 국제 청구를 제기해요. 불법으로 이렇게 그 노태범의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국제 청구를 제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리히텐슈타인 이 국적국이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태범과 리히텐슈타인의 진정한 관련성. 리히텐슈타인 국적법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그 법 요건을 갖추어서 리히텐슈타인 국적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genuine connection, 진정한 관련성 법리에 따라서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면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그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 대한 범세계적인 어떤 증오랄지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만, 지금 21세기 뉴 밀레니움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서 진정한 관련성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LC 초안인데요. 이 ILC는 국제법위원회예요. 외교적 보호, Diplomatic Protection, 외교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 Article 4, State of Nationality of a Natural Person. 4조에 보면은 자연인, Natural Person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a natural person, 자연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 문제에 있어서 state of nationality, 국적국이라는 것은 means a state, 이러한 나라를 말한다. 어떤 나라야?
whose nationality the person has acquired. 그 사람이 획득한 나라, 국적을 획득한 나라를 말하죠.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그 나라 국적법, 국내법이라고 했죠. By birth, 출생지주의. 미국 같은 나라는 출생지주의입니다. 국적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속인주의죠. 부모의 국적 따르죠. 우리나라도 출생지주의를 같이 운영한가요? 국적법을 확실히 보지 않았어요. 탄생에 의해서 이제 출생주의, 속인주의가 있고요. Descent, Naturalization, Succession of State, 국가 승계에 따라서 국적이 승계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국적을 결정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Or in any other manner, not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적을 취득하면 된다. 그래서 뭐 진정한 관련성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적법에 따르고요. 국내 국적법에 따르고 뭐 국가 승계의 경우에는 뭐 국적이 승계될 수 있고 뭐 이 디센트라고 하면 뭐 속인주의 비슷하겠네요. by birth 이런 속인주의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는데 디센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출생지주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리제이션, 국적의 획득, 내추럴리제이션 서비스는 뭐예요? 이민국이죠. 이민을 간달지 해가지고 후생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거면, 또 내가 미국에 있는 거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자, 노태봉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195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좀 있다 이게 분규가 발생했어요. 그 국조에 관해서 설시한 부분을 원문으로 좀 볼까요? A state cannot claim that the rules it has thus laid down are entitled to recognition by another state. 국가는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규칙을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도록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Unless it has acted in conformity with this general aim of making the legal bound of nationality code with the individual's genuine connection with the state. 어떠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신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해달라고. It has acted in conformity with this general aim of making the legal bound.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국적 부여를 할 때 legal bound, 법적인 관련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목적, 국제사회나 국가의 보통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Nationality Code,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보통 국제사회의 어떤 제너럴 에임이라는 것은 진정한 관련성을 요구한다. 사기적 행위 비슷하죠. 진정한 관련성이 없는데 국적을 남발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기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Which assumes the defense of its citizens by means of protecting as against other states.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국적권 이 사항에서 이제 리텐슈타인 법이죠. 우리 국적법에 따라 이 노태봉은 리텐슈타인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genuine connection,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states, 국가들의 관행에 따르면 to arbitral and judicial decisions, 중재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르면 and to the opinions of writers,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nationality is a legal bond having as its basis a social fact of attachment. 국적을 부여하려면은 어태치먼트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 정서적으로 여러 정황에 비추어서 진짜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A genuine connection of existence.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그 나라하고 진정하게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interest. 뭐 자신 사업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있고 sentiments. 정서도 레드 데빌 붉은 악마가 돼서 우리나라 축구 응원하고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안에서 뭐예요? 리히텐슈타인 국적, 노트봄의 리히텐슈타인 국적은 과테말라에서 형성해 놓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Together with the existence of reciprocal rights and duties. 상호의 권리와 의무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히텐슈타인하고 노트본 간의 어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의 권리 의무 또 이게 어떤 인식가 있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진정한 관련성 있게 된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적국에 의한 행사. 첫 번째 요건이고요. 국제 청구를 하려면 이제 국적 계속의 원칙. 국적 계속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국적국이 국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어떤 손해 발생 시점에는 국적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적이 변경되어서 청구 시점에는 국적국이 다른 나라다. 또 재판 중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좀 미미하겠죠. 그러나 어떤 피해 시점하고 청구 시점이 국적국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국제 청구, 국적국이랑 국제 청구가 적법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적 계속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국제 청구를 하려면 피해 발생 시부터 국제 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피해자는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 발생 시부터 국제 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청구 국적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국적 계속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 본래의 국적을 강대국 국적으로 바꾼다 할지, 그런 경우에는 강대국의 권력적 개입이 남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또 어떤 선례를 보면은 청구 제기 시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 청구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시점까지 그 국적이 유지돼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 또 선례도 있습니다. 보통 다수서는 이제 개인의 국적 변경의 자유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청구 시점을 청구 시점까지로 하자, 국적 계속 원칙을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이제 그것이 통설적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적계속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자, 국제법위원회 규정 초안을 보면은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국적국이 예외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뭐 강대국 국적으로 바꾼달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국가 승계 예컨대 국가 승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뭐 국적이 바뀐달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규정 초안에 보면은 신국적국이 구국적국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국적 계속 원칙에 관한 제5절 보면은 A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n respect of a person who is a national of that state continuously from the date of injury. date of injury라는 건 뭐예요? 손해 발생 시점이죠. To the date of the official presentation of the claim. 국제 청구, 이 청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날까지 국적을 유지한다. Continually is presumed if that nationality exists at both these dates. 그래서 양 시점에 그 국적이 동일하면은 그 계속성이 추정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추정이 번복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그 국제법위원회에서는 이게 그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변경되는 국가 승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청구 시점에 국적국이 국제 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tate 자, 1항에 관계없이 국가는 may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n respect of a person who is its national at the date of the official presentation of the claim. 바로 이거죠. 청구 시점에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국적이 변해도 변경되어도 but was not national at the date of injury. 그러니까 피해 시점에는 그 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 시점에 국적 있는 경우에 그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Provided that the person has the nationality of predecessor state. predecessor state가 뭐예요? 이게 국가 승계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계국, 피승계국, 피승계국이 되겠죠. predecessor state. 피승계국의 국적을 그자가 가지는 한. or lost his one previous nationality and acquired.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중 국적이 되겠죠. 승계를 했는데 그 승계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여전히 그 피승계국 predecessor 피승계국 선임 먼저 선임국이죠. 피승계국 우리 국제법 용어로는 피승계국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이 되겠죠. lost his or previous nationality 아니면은 그 원래의 국적은 이제 상실하고 and acquire for reason unrelated to the bringing of the claim. 그러니까 제소 국제 청구의
또는 그 피해자의 어떤 분쟁 사항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